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조개 껍데기부터 암호화폐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돈, 그 돈의 역사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주식 1타 강사,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최고민수 박민수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즐겁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우리 작가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네, 저도 날밤을 세워가면서 이날이 오기만 해. 저 지금 옆구리 찔러서 절반된 거 아니죠? 네, 저 침 발랐습니다. 뭐겠지?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최고 민수라는 요 약간 동방신기스러운 별명은 혹시 셀프로 지으신 건가요? 이거 침착맨 선생님이라고요. 네. 이말년 선생님께서 저한테 지어준 이름입니다. 말이 너무 많다고 그만 좀 설명하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선생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별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멘트를 싹둑 자를 때 쓰는 가위로 최고민수. 알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최고민수 하면은 우리끼리 신호해요. 저는 이 방송 30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3시간은 해야 되는데 최고민수. 네,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자, 최고민수. 그래요. 지난 시간에 스웨덴의 구리돈 얘기했죠. 10달러 정도 되려면 이거를 이고 지고 가야 된다. 어린아이 10명 무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떤 얘기 했었는지 복습 한번 싹 하고 갈까요? 네, 오늘 이야기 돈의 가치 저하 디베이스먼트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그리스하고 로마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리스 사람은 조금 정직했다. 로마 사람은 그거에 비해서 주화의 가치를 좀 낮췄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스는 무역 수지나 재정이 어려울 때도 돈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는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돈의 가치를 낮춰서 그 착복 부분을 왕이나 국가가 차지를 한 거죠. 은화 데나리우스 예를 들었는데요. 원래 4g이었는데 네로 시대에는 3.8g, 그리고 왕정 말기에는 98%가 가짜, 2%만 은이 들어있는 은맛 나는 동전이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네, 은맛 동전이 돼버린 은화의 이야기, 데나리우스 얘기 생각이 나는데요. 돈의 물리적인 가치를 낮춘다. 돈의 그 사이즈를 살짝 줄이거나 돈에 들어가는 그 금이나 은을 살짝 긁어낸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첫 번째는 돈을 깎아내는 클리핑이란 이야기 했고요. 두 번째로는 돈을 가죽 부대에 비벼서 그 가루를 얻는 거죠. 스웨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리핑과 스웨딩을 통해서 돈을 조금씩 착복을 하는 거죠. 이탈리아어로 품질 보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피오리노 디 수겔로, 이 뜻이 원래 밀봉된 금화였다. 예전에는 금화를 하도 가루 부대에 비벼대니까 아예 주머니를 통째로 돈을 넣고 주머니채 이렇게 교환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주머니를 바꾸면 되잖아요. 주머니 가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 그러게요. 그 주머니가 지금 남아있다면 굉장한 가치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뒤집어서 탈탈 털면 금가루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돈의 가치를 속이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슈퍼노트라고 해서 달러화를 복제하는 그런 글로벌 복제범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의 가치를 속였던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무래도 국가를 지배했던 군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 시대의 위정자들이 출발선이 될 것 같고요. 유럽의 각국의 군주들이 자기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까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교황의 힘이 빠지자 군주들이 더 돈을 마구잡이로 쓴 거죠. 그 씀씀이를 메우기 위해서 결국 디베이스먼트, 돈의 가치 하락을 시도하지 않았나. 어찌 보면 통치자 자신의 얼굴을 새긴 돈인데 그 돈의 가치를 스스로 좀 무너뜨린 격이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당시에 교황과 군주들 사이에 세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는데 교회의 힘이 약해지자 군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요즘에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00년 넘게 영업하다가 문 닫게 된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 이런 것들도 보면 투자할 때 너무 위험한 투자를 내부 통제 시스템 없이 감행했다가 손해가 컸다.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역사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군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통치자들이 어떤 시도를 했는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프랑스와 영국 예를 들겠는데요. 먼저 프랑스 예를 보면 우리가 100년 전쟁을 프랑스가 영국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장난에 상당히 힘들어 했는데요. 프랑스 왕실이 여러 번 디베이스먼트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샤를 7세라는 왕이 영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지만 그동안 디베이스먼트를 열심히 하면서 돈의 가치가 35분의 1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3,500원이라면 실제 돈의 가치는 1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의 가치 하락을 이어온 거죠. 100년 전쟁 동안 전비가 필요한데 갑자기 국가 재정을 확충할 방법은 없으니까 돈의 금화, 은화, 함량 이런 것들을 좀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전비를 댔다. 이쯤에서 100년 전쟁, 요거 어렸을 때 만화에서 보고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100년 전쟁이 뭐죠? 우리가 돈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무브먼트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0년 전쟁, 우리가 100년간 전쟁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프랑스와 영국 간 116년간 벌인 전쟁이에요. 1337년부터 1453년까지. 그러니까 진짜 100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좀 쉬엄쉬엄 쉬기도 했지만 116년간 전쟁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본질은 프랑스 내 영토 분쟁이에요. 그래서 서로 영토 분쟁인데 원인은 그 프랑스의 샤를 4세라는 왕이 남자 후계자 없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결국 사촌 형제인 필리프 6세를 왕위에 올리는데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노발대발합니다. 왜냐? 그의 모친이 샤를 4세의 누나다. 그러면 내가 왕이다. 내가 누나가 누인데 내가 프랑스의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논쟁이 벌어져서 결국 그 감정 싸움이 116년간 전쟁으로 이어진 거고 거기에서 유명한 잔다르크라는 프랑스의 여자 영웅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 샤를 4세가 그 남성 후계자 없이 사망해서 사촌 형제가 왕위에 오르니까 반발했다.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 프랑스 왕의 누나야. 그럼 조카잖아요. 그럼 이쪽도 촌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예전에 유럽을 보면 영국 왕실은 프랑스 가문과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실 자체는 프랑스와 친인척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왕이 계승을 할 때 참 복잡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혼맥으로 이어지는 유럽 왕가의 사연들은 참 기구하기도 하고 가지각색입니다. 6번의 결혼으로 유명했던 영국의 헨리 8세, 이 사람 사연도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헨리 8세는 역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헨리 8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텐데요. 우리 헨리 8세 성공회라는 그 영국 국교회죠. 로마 교황청과 대립하고 이제부터 영국 사람은 영국의 교회를 영국의 카톨릭을 믿어라라고 성공회를 만드신 분인데 부모로부터 받은 헨리 7세죠. 부모로 받은 유산을 다 까먹고 돈의 함량을 많이 속여서 급전을 조달한 왕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늘어나는 왕실 비용 그리고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결국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했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한 단어죠. 물가 상승. 예, 점심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살기 힘들죠. 그것처럼 헨리 8세 때도 이 물가 상승으로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결국 돈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레셈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요 옛날 말이잖아요. 요게 무슨 뜻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참 어려운 그 해석을 우리 조상들이 한 것 같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영어로는 bad money drives out goods.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쁜 것이 내몬다라는 이야기예요. 토마스 그레셈은 헨리 8세의 재정 고문이에요. 이 사람이 헨리 8세가 하도 이 디베이스먼트를 심하게 하니까 제발 그만 좀 해라 라고 헨리 8세의 딸인 위대한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직위했을 때 간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나쁜 것들, 그러니까 나쁜 화폐, 헨리 8세가 만든 나쁜 화폐를 제발 없애달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귀금속 가치가 높은 돈은 귀금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안 창고, 집안 금고에 넣어두고 가치가 낮은, 함량이 낮은 돈만 유통이 되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즉위 3년 차에 드디어 새 돈을 만들어라.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하지만 악화를 가진 이가 실제 가치와 그 차이를 감수하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악화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나쁜 게 좋은 걸 밀어낸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축이라는 건 뭔가 세운다는 게 아니라 없애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서 헨리 8세에게는 6명의 부인이 있었고 자녀가 왕이 되는 경우가 무려 3명의 자녀가 왕이 됐어요. 이건 무슨 사연입니까? 네, 헨리 8세 뚱뚱부 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상당히 그 초상화 보면 뚱뚱합니다. 풍채가 좋으셨군요. 네, 인자하게 보이는데 2명의 와이프를 사형시킨 아주 비정한 왕이기도 해요. 이 왕비 6명 중에 중요한 왕비 3명만 이야기를 하자면요. 첫째 왕비는 아라곤 왕국, 스페인 그 중부 지역의 출신의 캐서린이라는 여자분이에요. 이 캐서린이 누구냐 하면 이사벨라 여왕, 스페인을 통일했죠. 그리고 콜럼부스를 대항해를 시킨 유명한 여왕입니다. 이 여왕의 막내딸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과의 관계 개선, 그때 당시에 대국인 스페인의 이 공주를 데려온 거죠. 중요한 건 이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면서 로마 교황청이 이혼을 승인을 안 해주니까 성공회라는 영국 국교회를 만든 거고요. 재밌는 것은 원래 형수였어요. 형의 와이프. 캐서린이요? 네, 형의 와이프. 그런데 캐서린이 결혼하고 몇 달 만에 죽게 됩니다. 왜요? 그 형이 시름시름 원래 좀 병약했거든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혼하고 몇 달 만에 죽었는데 중요한 건 스페인에서 이 캐서린을 데려온 게 이 헨리 8세예요. 그래서 데려오면서 정이 들어서 결국 네. 결혼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 캐서린이 낳은 딸이 메리 1세입니다. 네, 메리 1세는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하죠. 엄마의 영향으로 캐톨릭에 심취를 했어요. 엄마가 그 당시에도 사교육에 되게 심취해 있어서 이 메리를 그 카톨릭의 그 고수들, 아주 높은 지식의 학자들한테 가르침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신교도에 의해서 폐비가 됐거든요. 이 메리가 즉위를 한 다음에 누가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될까요? 성공회나 청교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굉장한 피해 응징을 하게 되는 거죠. 재위를 5년 정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청교도와 성공회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다라고 해서 블러드 메리로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군요. 블러드 메리. 이 칵테일도 있어요. 새빨간 칵테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 헨리 8세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왕인데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사실상 이게
혼인 중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되었던 사람들 그 자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둘째 왕비는 앤 볼린이라는 여자분인데요. 캐서린 첫째 왕비의 시중을 들던 분이에요. 시녀였군요. 그렇죠. 시녀인데 또 집안 출신은 굉장히 고급진 그런 귀족의 자녀인 거죠.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헨리 8세가 사형을 시킨 비운의 왕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왕비는 또 궁녀 출신인 제인 시모예요. 어떻게 보면 헨리 8세가 가장 사랑했던 그런 왕비가 아닌가 하는데요. 출산하고 24일 만에 사망을 합니다. 헨리 8세는 3년 동안 결혼을 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에드워드 6세를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6세는 재위를 7년 정도 하고 죽게 되고요. 그다음에 메리 1세가 즉위하고 메리 1세도 한 5년 정도 하고 죽고 드디어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즉위하면서 영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헨리 8세로 인해서 엘리자베스 1세가 태어났으니까 영국의 역사에서는 그는 돈을 흥청망청 썼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돈과 역사 얘기를 엮어서 들으니까 정말 그림이 촥촥 그려지는데 우리나라에도 요 비슷한 일이 조선 후기에 있었다. 당백전이라는 돈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일당백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한 명이 100명의 상대를 할 수 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조선시대 고종 1866년이에요. 그 고종 3년에 이 주조해서 6개월 동안 유통되었던,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그 문제의 돈이죠. 경복궁을 중건하고 군비 증강을 위해서는 쓰러져가는 조선에게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재정은 굉장히 허약했죠. 이때 흥선대원군이 생각한 게 당백전이라는 걸 만들어라.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의 돈을 만들어서 우리가 경복궁도 중건하고 군비도 증강하자. 헌데 실질 가치는 5배에서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상평통보의 가치가 그렇게 낮은데 네.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겠느냐. 오히려 상평통보를 숨겨놓고 당백전만 유통되는, 악화가 이 양화를 몰아내는 이런 상황이 이어진 거죠. 네. 그런데 영국에서도 화폐개혁 관련해서 요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면서요? 네, 영국에선 1688년 명예혁명이라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부터 왕보다는 사람, 국민,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영국 의회가 폭정을 일삼던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윌리엄 3세 그리고 메리 2세 부부를 왕위로 추대하면서 그 유명한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왕위 계승까지 의회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결국 의회 정치의 발달의 기초가 됐어요. 그 명예혁명 이후에 1690년에 참 이 안 좋은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요. 영국에서 토머스 로저스라는 사람이 은화 40개를 의도적으로 깎아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보기로 교수형을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화를 좀 몰아내자. 1694년에 결국에 영국에서 발권 역할을 할 수 있는 영란은행을 세우게 되는 거죠. 아이작 뉴턴을 초대 대표로 세워서 새로운 주화를 발행하게 됩니다. 불량주화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부담한다. 그러면서 이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장난을 쳤을 때 국가의 운명이 갈리기도 한다.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역사 박민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